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나이 40대가 된 주부입니다. 요즘도 그런 말 많이 사용하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 말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일이 생기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내 가족 나뉘어져 있고 내 가족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법이라고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좀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생각해보면 빚이라는 게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당연한 일 같기도 해요. 마치 신용카드 사용처럼요. 처음엔 이 정도야 뭐 하고 10,000원, 20,000원씩 쓰다 보면 나중에는 카드값이 수백만 원으로 불어나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저희 집 사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딱히 누가 큰돈을 잘못 썼다거나 무슨 큰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생활이 팍팍해졌고 그게 곧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죠. 어릴 때 제 기억 속의 엄마는 항상 허리를 숙이고 계셨어요. 허리 통증 때문인지 걸음을 걸을 때마다 신음소리가 들렸죠. 아빠는 늘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계셨고요. 가까이만 가도 특유의 파스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두 분 다 배운 게 많지 않으셔서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손 놓고 쉬면 불안하시다고 하시면서 일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나한테 일을 줘, 나한테 줘 하며 새벽부터 일거리 찾아다니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몸을 쓰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중학교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집안에 조용한 정적이 감돌았고 엄마는 조용히 벽을 짚고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도대체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동생 학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어떡하지? 이젠 정말 내가 나서야 하겠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저는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왜였을까요? 어쩌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입을 닫고 감정을 누르고 무조건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된 게요. 제가 울면 엄마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 어떤 순간에도 말대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른들 말씀이면 무조건 따랐고 누가 부탁을 하면 늘 네 하고 받아들였죠. 주변에서는 저를 보며 정말 참한 아이야. 단정하고 성실하고 맏며느리감으로 딱이네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려왔어요. 저는 그저 조용한 아이, 순한 아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로 남아 있었죠. 사실 저도 알아요. 제가 가진 이 성격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요.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는 분위기가 깨지고 집안이 더 어려워질까봐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부모님이 만약에 아주 부자는 아니더라도 제가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받쳐줄 수 있는 분들이셨다면 저는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죠. 더 활발했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걸 말할 수도 있는 아이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환경은 그럴 수 없었고 저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으로 조용한 사람이 된 거였어요. 우리 딸은 말없이 알아서 잘하니까 엄마가 참 고마워. 고생 많지? 아유, 엄마가 하는 고생에 비하면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엄마,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누군가는 제 조용함을 칭찬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누군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입을 다문 거였어요. 사실은요, 저도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마음속에 쌓인 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꺼낼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걸로 학업을 마쳐야 했어요.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건 저에게 사치 같은 일이었죠. 아버지께서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며 저를 키우셨거든요.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보험금이 조금 있었기에 그나마 반찬 가게를 여는 것이 가능했지만 저로선 늘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엄마,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으로 가게를 차릴 게 아니라 빚부터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굶지 않고 살아야지. 빚은 어떻게든 갚으면 돼. 지금 당장 네 학비도 밥값도 있어야 하잖니.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 판단이 서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엄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은 잊을 수 없었어요. 저희는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삶을 살았죠. 엄마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셨어요. 무 하나를 썰고 콩나물을 손질하고 직접 간장을 끓이고 고춧가루 양념을 맞추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성이 담긴 반찬을 두고 손님들 중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우, 이 반찬 맛이 왜 이래요? 약간 짠 거 같은데. 이거 양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요즘 반찬 가게는 다 이렇게 비싸요. 이럴 때마다 엄마는 허리를 더 숙이며 손을 더 비비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들 입맛을 하나하나 맞출 수 없다 보니까 그러네요. 양은 그래도 넉넉하게 담은 것 같은데 서비스로 제가 콩나물 무침도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있자면 저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새벽부터 손이 부르트고 습진까지 생기면서 만든 반찬인데 뭐가 그리 죄송하다는 말인지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엄마처럼 구분등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바로 콜센터에 취직했어요. 대학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등록금은커녕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에선 그런 생각은 꿈 같은 일이었죠. 무엇보다 저는 엄마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콜센터 일은 만만치 않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통의 전화를 받으며 온갖 말을 들어야 했죠. 처음엔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몰래 화장실에 가서 울고 쉬는 시간엔 아무 말 없이 벽만 바라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내가 이 일은 누구보다 잘해보자. 그렇게 다짐하고 나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저는 고객 응대 만족도 1위를 연속으로 차지하게 되었고 4년째 되던 해엔 실장 자리까지 오르게 됐어요. 고졸이라는 학력 때문에 주눅이 든 적도 있었지만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아니, 실장님이 똑 부러져도 아주 똑 부러져. 실례지만 혹시 결혼했어요? 안 했으면 내가 자리 한번 마련해 보려고 그래. 아니에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지금 누구 만날 처지가 아니라서요. 세상에, 만날 처지인 사람이 어딨어. 만나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나한테 후배가 하나 있는데 참 괜찮은 친구야. 소개 한번 받아봐. 그렇게 인연이 닿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보험사 고객이 소개해준 인연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죠.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말수가 적었지만 반듯하고 성실한 느낌이 있었어요. 어디 하나 허튼 데가 없고 차분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저처럼 다소곳한 성격을 가진 사람과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전략기획실에서 일하는 고학력자였고 시댁 역시 넉넉한 형편이었거든요. 내가 이 사람 가족과 어울릴 수 있을까? 나를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을까? 그런 불안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시절 제 나이 28살,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기이기도 했고 남편이 저를 대할 때는 그런 위화감 없이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됐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만 나왔고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당신을 만든 건 그 모든 시간이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났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뒤 알게 된 사실이 많았죠.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부모님은 강남에 살고 계셨고 한때는 제법 크게 사업을 하셨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사업을 정리하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그런 시부모님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다소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지만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듯 이렇게 말했죠. 우리 부모님은 걱정 안 해도 돼.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돈 들이거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우리 부모님은 그럴 분들이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로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당장은 다정하게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시리더라고요. 동물의 본능처럼 강한 존재 앞에선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또 그 안정감이라는 것에 기대게 되는 것 같았어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반찬 가게 하시면서 저랑 동생 키우셨거든요. 허리가 굽을 정도로 매일 새벽부터 일하시고 고생 많으신 분이에요. 나는 그런 어머님 정말 존경스러워. 부끄러워할 일 아니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죠. 이 사람이라면 함께 살아도 괜찮겠구나. 이런 사람과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도 좋겠다. 저는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고 적은 월급이지만 악착같이 모으면서 미래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고 대기업 전략기획실이라는 안정적인 자리에 있었던 만큼 그가 모아온 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죠. 결혼 준비는 자연스럽게 시댁의 주도로 진행되었어요. 제 형편을 고려해서 예단은 작게 하라고 하셨고 저도 최대한 정성껏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불만 섞인 말들은 제 가슴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대기업 다니고 모은 돈도 꽤 있고 우리 집도 사업 접고 여유 있게 노후 준비가 된 집안인데 너무 가진 거 없는 며느리를 들이게 된 건 좀 그래. 내가 이 정도 예단만 받고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존재 자체가 마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제 손으로 어렵게 준비한 예단이 마치 비웃음거리가 된 것 같았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께서는 시댁에서 저희 부부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노원구 쪽에 작은 평수의 전세 아파트를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제 친정 형편을 생각하면 너무도 큰 배려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대놓고 말하셨어요. 내가 보기에 말이지 며느리 쪽 형편이 어렵다 보니 이 집도 그냥 친정 부모님 오니 다 끌고 들어올까 봐 겁이 난다니까. 그 말이 나오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와 제 가족을 그렇게 보는 건가 싶었어요. 물론 시댁에 부담을 드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의 진심은 알아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친정이 부족한 만큼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그게 당시 제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넉넉한 사람이고 시댁도 여유가 있는 집안이니 저는 감사함을 잊지 않고 더 조심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마음을 자꾸만 멍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선택했고 이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더욱 노력했어요. 집안일도 최선을 다하고 시댁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예의를 다했죠.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더는 누군가의 눈에 해온 것 없는 며느리로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냉정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감정이었죠. 제가 아무리 참고 조심하고 노력해도 결국 그들의 기준에서 저는 늘 부족한 쪽이었으니까요. 그 사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두 집안의 만남이고 저는 덜 가진 집안에서 시집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었고 또 실제로도 행동으로 옮겼어요. 친정보다 시댁을 더 먼저 챙겼고 어느 날 친정엄마 생신을 깜빡하고 시어머니 생신 선물만 준비했을 때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야, 내 생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챙기니. 사돈 생신이나 잘 챙기면 됐지. 넌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 집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내가 뭘 시켜도 말을 참 잘 들어. 말귀도 밝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더 잘할게요. 그런데 나중에야 그 말이 진짜 칭찬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말을 잘 듣는다는 건 곧 내 자아는 감추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라는 말이었고, 말귀가 밝다는 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즉시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었어요. 시댁은 가진 쪽이었고 저는 덜 가진 쪽이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1년, 2년이 지나도 그 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늘 바쁘다며 야근이 잦았고 저는 그가 고된 일을 한다고 믿고 묵묵히 내조했어요. 그런데 시댁의 씀씀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주말이면 당연하다는 듯 외식이었고 생일엔 명품 지갑, 연말엔 고급 안마의자,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이번엔 스페인으로 다녀올까 해. 프랑스는 작년에 갔다 왔잖니.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어디서 저렇게 여유가 생기시는 걸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물어봤죠. 여보, 어머님 아버님은 은퇴하신 지 좀 됐는데 생활이 너무 여유로워 보여서 혹시 사업 정리하시면서 많이 남기신 거야? 우리 부모님은 원래 그런 거 걱정할 정도의 분들 아니야. 사업하실 때 잘 되셨고 정리하면서 재산도 넉넉히 챙기셨어. 그러니까 우리 집 걱정은 안 해도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냥 믿기로 했어요. 믿는 게 마음 편하니까요. 괜히 또 의심하고 물어봤다간 불똥이 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 생각을 굳이 말로 뱉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아무리 참고 억누르며 산다 해도 어느 순간엔 불평이라는 것이 피어오르기 마련이더라고요. 30살에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누가 뭐래도 제 일에 대한 애정이 컸고 그 일을 통해 제가 지키고 싶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게 못마땅하셨던 모양이에요.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제일로 좋은 거야. 요즘 엄마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 남편이 대기업 전략기획실에서 벌어들이는 돈도 많은데 굳이 며느리가 바깥일 가자 하려고 드는 건 좀 그렇잖니? 시어머니는 겉으론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말 속엔 너는 이제 집에서 애나 키워라 라는 뜻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제 일을 단순히 커리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엄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이젠 우리 집도 빚 다 갚았다고 말해도 사실 엄마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 걸 선택했어요. 아이를 돌보면서 일까지 하는 게 당연히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33세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제 몸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첫째 아이를 낳을 때도 꽤 힘들었는데 둘째까지 돌보려니 몸이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시댁의 압박도 컸어요. 애가 둘이면 엄마가 집에 있어야지 누가 애를 키울 건데? 그래 여보,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 애들은 아무래도 엄마가 키워야지. 그 말이 못 박히듯 들렸고 결국 저는 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제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시댁에서는 제가 마치 가족의 허드렛 일 담당자라도 된 것처럼 굴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요즘 애들이랑은 달라. 성격이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 내가 무슨 일을 시켜도 말 대꾸 한 번을 안 해. 요즘 며느리 같지 않다니까. 나도 복 받은 거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왠지 칭찬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곱씹을수록 뭔가 억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항상 저는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해야 했을까요? 왜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당연한 것이 되고 시댁 식구들의 수고는 대단한 일이 되는 걸까요? 특히 가족 행사나 외식 자리가 있을 때면 시댁은 모든 비용을 내면서 꼭 그만큼의 일을 제게 요구했어요. 이번에 외식비 우리 쪽에서 냈으니까 그런 줄 알고 다음 주 엄마 병원 가실 때 여보가 모셔다 드려. 예, 너 다다음 주 주말에 시간 되지? 그날 삼촌 회갑잔치 좀 도와줘야 해. 음식 준비는 맡겼어. 이런 식이었죠. 처음엔 그냥 가족이니까 하면서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집안의 프리랜서 일꾼이 된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예전엔 저를 이해해주는 편이었어요. 힘들지? 내가 더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달라졌죠. 아유,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요즘 너 좀 예민해진 것 같아. 솔직히 나 요즘 당신 눈치 본다. 내가 회사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집에서는 좀 편하게 해줘야지. 아, 내가 언제 눈치를 줬다고 말해 그렇게 하고 그래. 지금 그 말도 나 탓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저는 오히려 남편의 눈치를 더 보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집 문제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였는데 저는 그 전세 자금을 시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이 은근히 그걸 자랑처럼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대출 연장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 문서 맨 아래의 보증인에 남편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죠. 어? 아, 이거 당신 이름으로 보증이 잡혀 있네? 왜? 아, 그거 부모님 명의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그래. 담보 잡는데 문제 있어서 내가 그냥 내 이름으로 처리한 거야.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부동산이나 금융 쪽엔 워낙 문외한이라 그런 부분까지 깊이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의 말이 맞다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걸까요? 그 이후로도 이상한 일은 몇 번 더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분명 이상했죠.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렸던 건 제 엄마와 시어머니를 대하는 남편과 시댁의 태도였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허리가 많이 굽으셨어요. 오랫동안 식당에서 일하셨고 무거운 걸 들고 다니시는 일이 많다 보니 척추도 틀어지고 무릎도 많이 상하셨죠. 그런 엄마를 위해 제가 몇 번이고 물리치료라도 받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런 건 건강보험 되는 데서 다 하잖아. 꼭 비싼 데서 물리치료 받으실 필요 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반박하면 괜히 예민한 사람 되는 것 같고 결국 엄마에게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못 해드린 채 그냥 넘어가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며 병원에서 수술 권유를 받으셨다며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 허리 가지고는 더는 못 버티겠더라. 아이 큰 수술은 아니래. 근데 병원비가 좀 드니까 네 퇴직금 있잖니? 그걸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 당신도 알잖아. 엄마가 얼마나 아프신지. 일 그만두면서 퇴직금 받은 거 그거 좀 쓰자.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도와드릴 수 있겠어. 사실 그때 저는 많이 망설였어요. 퇴직금은 제게도 큰 돈이었고 저희 가족을 위한 마지막 안정망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수술? 아, 지금은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보면 안 될까?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으실까? 아니,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엄마도 그렇게 아프시다는데 당신은 도와줄 생각도 없는 거야? 그 말에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제 퇴직금 대부분이 시어머니 수술비 명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시어머니께서는 수술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수술까지는 안 가도 된다고. 그냥 꾸준히 물리치료 받으면서 자세 조심하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수술 굳이 할 필요 있겠니? 시어머니는 이렇게 태연하게 말씀하셨고 그 돈은 어디에 쓰였는지 끝내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찍소리 하나 못했죠. 뭐라도 말하면 제가 속 좁은 며느리가 되는 것 같았고 남편에게 또 실망한 눈빛을 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께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유, 이번에 시장 상인들이랑 단체로 중국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내가 돈이 조금 모자라서 그러는데 저 혹시 2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 나 지금 가진 비상금이 없긴 한데 그이한테 물어볼게. 엄마의 목소리는 늘처럼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시부모님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외로 여행을 다니셨는데 제 엄마는 평생을 일만 하시면서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가보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 여행이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죠. 여보, 엄마가 이번에 상인분들이랑 단체로 중국 여행 가시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셔서 그러는데 200만 원만 도와드리면 안 될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도 애 키우느라 빠듯한데 당신이 그걸 몰라서 그래? 해외여행이 무슨 사치야? 올 부모님은 노후 자금 모아서 가시는 거고 장모님은 손 벌리는 거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물론 남편 말대로 저희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외벌이로 살고 있었고 남편이 생활비라고 저에게 매달 주는 돈은 300만 원이었죠. 그 돈으로 내 식구가 먹고 살고 애들 학원비도 내고 각종 보험비도 납부해야 했어요. 누군가는 300만 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매달 빠듯했어요. 어린이집 비용부터 시작해서 병원비, 간식비, 교통비까지 생각하면 매번 마이너스 통장처럼 쓰는 생활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200만 원을 엄마께 드린다는 건 제게도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생활비 중 일부를 빼면 당장 아이들 간식비도 줄여야 하고 보험을 미뤄야 했거든요. 저는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미안해요. 내가 지금은 좀 빠듯해서 다음엔 꼭 보내드릴게요. 전화기 너머의 정적이 너무 아팠고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셨을까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저는 제 가족을 위해 제 퇴직금을 써야 했고 제 친정엄마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행을 결국 포기하셨어요. 그 어떤 불공평한 순간보다 그날이 제게는 쓰디쓴 날이었죠. 예, 내가 괜한 소리를 했다. 그 중국에 간다는 여행이 말이야. 높은 산 같은 데도 올라야 하고 오래 걷고 오래 서 있어야 한대. 근데 내가 이 구분등 가지고 뭘 하겠니? 괜히 돈만 쓰고 애물단지 되는 거지 뭐. 그래도 엄마가 가고 싶어 했던 거 아니야? 아유, 다들 간다고 하니까 그냥 해본 소리지. 음식도 그렇잖냐. 중국 음식은 기름져서 속 아플까 봐 겁도 나고. 나는 우리 지영이만 잘 살면 됐지. 여행이고 뭐고 아이고 엄마는 됐어. 그렇게 말은 하셨지만 엄마의 목소리 끝에는 꾹꾹 눌러 담은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괜히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맺히려 하더라고요. 차라리 울먹이시며 서운하다고 해주셨다면 제가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웃는 척하는 엄마의 그 억지스러운 밝음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 전략기획실에서 일한다고 해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건 정말 보기만 그럴 뿐이었어요. 실상은 빠듯했거든요.
매달 생활비 300만 원으로 네 식구가 살아가야 했고 애들 학원비, 보험료, 각종 고정 지출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엄마께 200만 원을 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그 일이 있은 뒤 며칠 후 아이 학교에서 엄마들 모임이 있었어요. 평소엔 시간이 안 맞아서 자주 가지 못했지만 그날은 신기하게도 맞벌이하는 엄마들까지 모여 브런치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나가서 그런지 기분도 좋았고 아이들 얘기며 남편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오고 갔어요. 지영 씨는 참 좋겠어요. 남편분이 대기업 다니신다면서요? 전략기획실이면 완전 꽃길이지. 외벌이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서 부럽다. 아유,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실 저희 시부모님이 조금 여유가 있으셔서 저희가 따로 들어가는 지출이 적은 것뿐이지 남편이 주는 생활비 300만 원이에요. 그걸로 네 식구 살려면 사실 꽤 빠듯해요. 잠깐만요. 대기업 전략기획실인데 생활비가 300만 원이요? 남편이 월급 다 주는 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네, 본인이 쓸 용돈 빼고 저한테 주는 돈이 그 정도예요. 그럼 남편분이 용돈으로 300만 원 이상 쓰신다는 거네요? 어머,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노자금은 남편이 따로 모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네? 그게 다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 월급이 아니, 전략기획실이면 연봉 1억은 훨씬 넘는 자리예요. 성과급도 있고 인센티브도 꽤 많잖아요. 근데 월급이 300만 원이라니요? 저 혹시 생활비 외에 다른 데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서 제가 따로 통장 내역을 들여다본 적은 없어서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이상한 싸한 느낌을 받았어요. 무언가가 툭 하고 제 머리를 때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뒤틀려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 나는 뭘 믿고 있었던 거지? 싶었습니다. 그 자리를 나서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남편은 항상 내가 월급 다 주잖아 라는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죠. 그런데 정말 그게 다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지출이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엔 수많은 의문이 떠다녔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받는 실제 급여는 얼마일까? 생활비로 주는 300만 원 외의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정말 부모님께 드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는 건지 궁금했지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통장 내역이 궁금해졌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아래 무심코 넘겼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죠. 단지 궁금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가, 내 가족이 무언가에 철저히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찍혀 있는 금액은 세후 기준으로 약 370만 원 정도였어요. 세금이 빠지고 나서 남은 실수령액이 그렇다는 설명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돈 중에서 남편이 일부를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 300만 원을 매달 저에게 생활비로 주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솔직히 의심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 친구 엄마들과의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가 제 생각을 뒤흔들었죠. 전략기획실이면 월급 1,000도 넘는 거 몰랐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이 생활비 전부라고요? 말도 안 돼요. 남편이 월급이 속인 거예요.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해왔어요. 전략기획실이라고 해도 다 거기서 거기야. 요즘은 성과급도 잘 안 나오고 나보다 더 잘 받는 부서도 많고. 그리고는 늘 이직이나 승진을 꿈꾸는 모습을 보여줬죠. 월급이 적은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끔 현실적인 설명처럼 들려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본 그 월급 명세서가 조작됐다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엄마들 모임 이후 제 안에서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훌쩍 지났는데 그동안 월급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했고요. 사실 예전에 제가 콜센터에서 일할 때도 기본급은 크게 오르지 않았고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구조였기에 남편도 그런 구조인가 보다 하고 넘긴 적도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니 그냥 믿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와중에 시부모님께서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통장 좀 보여줄 수 있어? 그냥 궁금해서. 통장? 뭐 내 통장 말하는 거야? 갑자기 통장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이번에 부모님 여행 가시는 것도 있고 우리 집 재정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서. 나도 이제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걸 왜 당신이 확인하려고 그래? 나 지금 일도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데 당신까지 왜 이래? 그 말에 저도 움찔했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꾹 눌려있던 것이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당신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신경 안 썼어. 근데 이제는 나도 알아야겠다고. 우리 형편이 어떤지도 진짜 어떤지. 장모님 중국 여행 못 보내드려서 그래? 알겠어. 그건 미안했어. 이미 단체 예약도 다 끝났다고 했잖아. 그럼 다른 여행이라도 내가 보내드릴게. 처음엔 그래도 마음을 쓰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남편의 다음 행동이 절망스러울 만큼 어이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항공권부터 숙소까지 포함된 고급 패키지로 수백만 원짜리 유럽 여행을 가셨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크루즈 여행에 유명 미술관 투어까지 포함된 완벽한 일정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제게 내민 건 고작 무궁화호 기차표 한 장이었습니다. 여보, 장모님께 이거 드려. 대전에 빵 쇼핑 가시면 좋잖아. 거기 빵 유명하대. 양도 많고 가격도 싸고. 그 말을 하며 남편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지갑에 현금이 이거밖에 없네. 내 전 재산 탈탈 털어드린 거다. 그 웃음 섞인 말투를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말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제 엄마가 어떤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 놀리는 거야? 놀리긴 누가 놀린다고 그래. 장모님이 여행 다녀오고 싶으시다고 해서 내가 직접 기차표까지 예매를 했는데 장모님 여행 보내주는 사위가 어딨냐. 내가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사위지. 이거라도 드렸으니까 됐잖아.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 친정엄마에게 해주지 못했던 미안함, 그리고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분노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하게 되었어요. 더는 이대로 살아선 안 되겠다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저는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술에 진탕 취해서 들어오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사실 우리 남편이 술을 꽤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죠.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남편이 드디어 포착이 된 것입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시는 버릇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몹시 싫었었죠. 하지만 그날만큼 반가웠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고요? 오히려 그 취함을 이용할 작정을 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인터넷으로 주문할 게 있는데 당신 카드 좀 쓸 수 있을까? 비번이 뭐였지?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혀가 반쯤 풀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거? 0427이었나? 그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카드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를 통일해 쓰는 습관이 있잖아요. 저는 바로 그 점을 노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전날 밤의 기억을 온전히 잊은 듯 태연하게 출근했고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어요. 그 네 자리 숫자를 조심스럽게 눌렀죠. 역시 사람 사는 것 다 똑같다고 단순하게 비밀번호를 통일시켜 놓을 것이라는 걸 알았죠. 저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남편의 통장 내역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줄줄이 찍혀있는 입출금 내역, 자동이체, 송금 기록들까지.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아니 정확히는 감히 들여다볼 생각조차 못했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의 실제 월급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후 370만 원 수준이 아니라 실수령액이 800만 원이 넘었어요. 매달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중 저에게 건네진 생활비는 고작 300만 원이 전부였죠.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지? 하는 생각이 제 뒤통수를 후리더라고요.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훑어보는 순간 저는 알게 됐어요. 그 돈은 모두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되는 돈, 시누이 이름으로 찍힌 이체 내역, 때로는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된 고액 지출들, 남편의 용돈이니 뭐니 하던 말은 모두 허상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자금도 시댁에서 지원해 준 줄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전세자금 전부를 해주면 버릇 나빠진다. 일부는 대출 받아서 살아봐야 돈기한 줄 아는 거지. 그 말 때문에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집이 시댁의 도움 덕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 통장의 거래 내역엔 전세 보증금 전액이 한 번에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고 보증인 역시 남편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남편이 집을 해왔다는 것이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 돈을 쓴 것처럼 저를 눌렀고 덕을 입은 며느리처럼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지만 정작 그 돈은 남편이 낸 거였던 거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도 떼어봤어요.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그 집은 단독명의이긴 했지만 근저당이 걸려 있었고 공동담보로 지정된 물건이더라고요. 공동담보? 그럼 다른 채무랑 연결돼 있다는 건가? 보증인 역시 남편이었습니다. 등본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의 자산도 결국 남편의 신용과 수입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시댁은 개뿔 없는 집안이었고 남편이 가장처럼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는데 저에게는 그게 아닌 척 허세를 부리며 저를 부려먹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사실을 마주하는 동안 제 손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댁이 여유로운 집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넉넉하지 않은 것도 당연하게 여겼고 친정엔 한 푼도 쓰기 싫어했던 남편의 태도조차 우린 어려우니까라는 이유로 넘겨왔던 거죠. 하지만 모든 게 뒤집혔어요. 여유로웠던 게 아니라 남편이 만든 허상 위에 세워진 삶이었고 시댁의 풍족함은 남편의 노동과 수입을 다 빼앗아 유지된 것이었어요. 저는 제 삶을, 제 엄마를, 제 선택을 스스로 비하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속고 있었던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남편은 돈을 잘 벌었어요. 대기업 전략기획실, 그것도 중간 관리자 이상의 직책이면 수입은 충분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온전히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눈을 떴어요. 시댁의 부유함이라는 건 허상에 불과했어요. 남편이라는 기둥 하나에 기대어 세워진 모래 위의 성이었던 거죠. 저는 왜 그토록 시댁에만 헌신하며 살았을까요? 정작 저희 엄마에게는 10,000원짜리 한 장 건네며 내 전 재산 다 털었어 라고 비웃듯 말하던 사람이 시부모님에겐 매년 수백만 원짜리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병원비며 보험비며 아낌없이 돈을 대고 있었다는 걸 이제 와서야 알게 됐을 때 그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더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무너진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이 판을 정리해 나가야 하느냐였거든요. 먼저 저는 시댁이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집이 남편이 공동담보로 설정한 물건이라는 건 이미 알게 된 상태였고 또 시세보다 과하게 리모델링이 들어간 흔적도 있었거든요. 이전에 공사업체와 통화한 적이 있었기에 그 기억을 떠올리며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작년에 시공하신 아파트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때 계약자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네. 확인해 보니까 계약자 이름은 김정훈 님이세요. 금액은 총 3번에 나눠 지급됐고요. 입금자도 김정훈 님으로 되어 있네요. 그 이름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저는 열이 받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아, 네. 혹시 가능하면 그 내역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제 메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후 제 이메일로 영수증이 도착했고 저는 즉시 프린트해서 파일에 정리해 넣었어요. 이건 훗날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실질 자금 제공자가 남편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였으니까요. 그 다음 저는 또 다른 작업을 시작했어요. 바로 지출 기여도 기록표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재산 분할 시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읽고 난 후였죠. 그래서 남편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시댁 관련 지출들, 병원비, 경조사비, 명절 선물, 가족 행사비, 시누이의 보험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엑셀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날짜별, 금액별, 수취인별로 분류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때부터였어요. 단순한 분노나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착한 며느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 삶의 방식을 바꾸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어요. 마치 회사의 내부 감사를 맡은 회계팀처럼 숫자에만 집중했죠. 남편의 통장 내역을 정리하면서 월급 입금일과 고정 지출을 표로 만들고 시댁 관련 송금 내역은 따로 색을 칠해 분리했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게 정리된 자료는 제게 현실을 직시하게 해줬어요.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로만 남편과 시댁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거죠. 엑셀 파일을 작성하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이혼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해야 할까?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문서는 뭐가 있을까? 내 기여도를 얼마나 정확히 입증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과정을 무감정하게 반복하면서도 문득문득 울컥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숫자 하나하나가 다 제 희생의 흔적이었으니까요. 그때 결심했죠. 이 결혼은 끝났다고. 이제 남은 건 제가 입은 손해를 제대로 되찾아오는 일뿐이라는 걸요. 제가 제일 먼저 분석한 건 남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이었어요. 결혼 2년 차쯤 남편이 흘리듯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나 친구가 창업한 A사에 좀 투자 좀 했어. 나중에 잘 되면 우리한테도 득이 되겠지.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렸어요. 몇백만 원쯤 소소하게 투자한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 이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던 게 다행이었죠. 기업 정보 검색 시스템에 그 이름을 넣어봤더니 A사는 최근 벤처 투자 유치를 받으며 기업 가치가 10배 가까이 뛰어 있었고 뉴스 기사에도 종종 언급되는 유망 스타트업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확인한 결과 그 주식은 결혼 후 매입된 것이었고 당연히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됐어요. 저는 그 정보를 꼼꼼하게 캡처하고 정리했어요. 스캔한 계약서와 시세자료, 기사까지 모두 폴더에 넣었죠. 그 다음으로 확인한 건 시댁의 아파트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시어머니 단독 명의였지만 남편이 자금을 제공했고 그 자금이 명의만 어머니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들어갔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죠. 전에도 한번 떼어봤지만 그땐 그냥 시어머니 명의구나 하고 넘겼던 문서였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등기부에는 분명히 공동근저당이 걸려 있었고 금융기관도 보증인도 모두 남편 명의였던 겁니다. 결국 남편이 대출받아서 시어머니 명의로 넣어준 셈이잖아. 이건 명의 신탁에 가까운 구조야.
그 점을 확인했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미 몇 번 방문을 했던 적이 있는 곳이라 접수 직원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전담 변호사님과도 바로 상담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시부모 명의로 부동산을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자금을 냈고 대출도 남편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증거 자료도 전부 확보해 두었고요. 이 정도면 명의 신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나중에 재산 분할 시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도 결혼 후 매입이면 당연히 포함되고요. 준비 잘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면서 한편으로는 더 단단해졌어요. 전 더 이상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이 등원하고 남편이 출근하면 저는 노트북을 켜고 앉았어요. 마치 회사의 내부 감사 담당자처럼 조용히 숫자만 들여다보며 자료를 정리했어요. 오로지 데이터 그리고 사실만 남기는 작업이었어요. 그 모든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이혼 소장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법원 발송 날짜를 지정해 제출했죠. 남편에게 따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대화는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어요. 딱 한 통의 문자만 남겼어요. 이혼 소장 도착했을 거야. 애들 데리고 엄마랑 무궁화호 타고 국내 여행 나는 다녀올게. 아이들과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친정에 도착을 하니 친정엄마가 반가워하시면서도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이혼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많이 놀라셨어요.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제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시더니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우리 딸이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바보같이 잘 살고 있다고만 생각했네. 나는 우리 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아유, 괜찮아 엄마. 지금이라도 나는 용기를 냈잖아. 바로 잡을 수 있어. 바로 잡으면 돼.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딸이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어느 부모가 쌍수를 들고 반기겠어요. 평생 없이 살아오신 분이니 더더욱 그랬을 테고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비장하게 그 결정을 내렸는지를 보셨기에 더는 붙잡지 않으셨던 거죠. 남편은 이혼 소장이 도착한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초조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 여보,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이혼이라니? 이거는 아니잖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보낼 수가 있어? 이거는 배신이지 배신. 배신? 그 입에서 배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잘 생각해봐. 내가 뭘 알게 됐는지. 그리고 법원에서 봐. 그 이상은 할 말 없으니까. 그 뒤로 시댁 식구들까지 나섰어요.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고 톡방엔 온갖 비난이 쏟아졌죠. 이혼을 하겠다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게 뭐야? 오냐오냐 키웠더니 백망덕하게 굴어. 너 정말 이럴 수 있냐? 내가 아주 가증거 없는 며느라가한테 배신당한 기분이다. 하지만 저는 모두 읽고도 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그들의 며느리도 가족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답장이 없자 남편은 결국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노크도 없이 문을 두드리며 말하더군요.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이혼 소송까지 낸 거야? 나중에 재산 정리하면 되잖아. 내가 여기까지 찾았는데 문도 안 열어줄 거야?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는 당신이 정리했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정리할 차례야. 그 다음 날은 시어머니까지 친정으로 찾아오셨어요. 현관 앞에서 문도 열리지 않은 채 문 너머로 제게 말하시더군요. 뭐가 그렇게 서운했니? 우리끼리 서로 이해하고 살자. 그동안 정도 들었잖니.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 남편이 보증선 대출로 담보 설정된 거 저 알고 있어요. 보증 서류도 남편이 직접 냈고 수리비도 남편 계좌에서 나간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조사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그 부동산 처분하려 하셨다면 이제는 불가능하세요. 뭐라고? 아니, 아들이 부모한테 효도한 걸 가지고 뭘 걸고 넘었죠? 너 지금 너희 아버지 없이 자란 하늘 우리한테 푸는 거냐? 그 말은 정말 선을 넘은 말이었어요. 순간 입술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있었지만 저는 아무 대꾸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법원에서 도착한 우편물이 있었어요. 바로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는 결정문이었죠. 남편 명의 계좌 자산 동결,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 거래 금지, 비상장 주식의 이전 및 증여행위 전면 금지까지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고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 아니라 절반쯤 끝나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다시 저를 찾아와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끔하지도 당당하지도 않은 모습으로 진심인지 아닌지도 모를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 이혼하면 너도 힘들잖아. 내가 엄마 설득해서 그 집 줄게. 네 명의로 바꿔주면 되잖아.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잘해보자. 그 집 내가 원해서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 집은 집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겁니다. 당신은 그동안 책임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아니,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다 욕심 없다 하면서 이혼은 왜 하자는 건데, 왜? 정말 몰라서 물어? 그동안 당신이 나에게 속인 월급부터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렇게 퍼주면서 우리 엄마한테 한 행동까지 정말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서 그래? 아이, 그거 내가 장모님 중국 여행 안 보내드려서 그래. 아니, 보내드린다고. 보내드리면 되잖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 당신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그렇다고 지금 이혼을 요구하는 게 맞아? 늘 갑질만 하던 당신이 의뢰 입장이었던 내 세월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 이혼은 타당한 요구야. 그리고 마침내 이혼 소송을 위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서류철에 정리해서 들고 법정에 섰어요. 재판 중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댁 명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였으며 그 자금 출처 역시 피고의 성과금 및 원고 명의의 금융재산 해약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고 측 입장 있습니까? 그거는 가족 간의 일이었고, 제 의지라기보다는 부모님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죠. 이미 모든 계좌 내역과 명세서, 지출 증빙과 녹취 자료까지 법원에 제출된 상태였거든요. 주식도 결혼 후 매입했고 시댁의 아파트도 남편의 보증으로 얽혀 있었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으니까요. 저 역시 결혼 중 퇴직금을 해약해서 시댁의 명절 비용, 병원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가사노동과 양육 역시 제가 전담해 왔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남편인 자산이라고 해서 그 공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판결문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원고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한다. 피고 명의로 된 자산 및 시부모 명의 부동산에 대한 실질 기여 역시 원고 측 주장에 합당한 근거가 있다.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고개를 떨궜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부모는 황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기한 내에 주면 되는 거지? 야, 이렇게까지 독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 말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기한 넘기면 강제 집행 신청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갈 거라고. 독한 년, 독한 년. 우리가 몇 년 동안 지를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이딴 짓을 해? 어머님,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만히 손 놓고 놀기만 했나요? 제가 행하고 시댁을 향한 노동력은 왜 무시하세요?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이렇게 살아. 너만 그런 줄 알아? 다른 집 며느리들은 친정집에 용돈이라도 드리면서 살겠죠. 저는 그냥 이 집의 노예였을 뿐이잖아요.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 아이고 저거 바락바락 끝까지 지 할 말만 하는 것 좀 봐. 어휴, 도끼가 여기까지 뿜어져 나오는 것 같네.
저를 독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8개월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저는 남편의 재산 중 40%를 정리해서 수령하게 되었고 양육권 역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월급 수준에 맞춘 양육비도 법적으로 확정되었고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친정엄마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자주 웃고 아이들도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저도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아이들과 친정엄마를 모시고 동남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게 되겠네요. 이렇게 홀가분하게 모든 것을 털어버릴 수 있었는데 저는 무엇을 위해 그 시간을 참으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잖아요. 저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아이들만 바라보고 우리 친정엄마의 건강을 바라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